시작. 네, 시작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한국소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상건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그리고 갑자기 강화된 방역으로 오늘 가을 정기 학술 대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희가 모여서 학술의 공론의 장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세계, 가온, 누리, 이음 세 군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주로 이제 온라인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열띤 학술 토론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회를 운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태프한테 얘기해서 우리하고 이음 가서 시작했으니까 세션 시작하라고 말씀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이제 가을철 학술 대회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가온입니다. 미디어 그거는 이제 가장 메인 그 세션 하는 클래스룸이고요. 1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그 뉴스와 예능에 대한 공중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김천수 선생님과 이영민 선생님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하셨네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뉴스 노출과 공중의 태도, 인지와 정서에 의한 정보의 이중 처리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 발표를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은진 선생님이 그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여성 팀 스포츠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천수 선생님은 이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김은진 선생님도 그 온라인으로 그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장정원 차의과대학교 선생님과 그 이명선 그 박사님께서 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발표를 약 15분 정도에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정원 선생님과 이명선 선생님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도 그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천 선생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동의대학교 김천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됐다고 나오는데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네,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네, 저는 동의대학교 김천수입니다. 저는 성신여대 이영민 교수하고 같이 이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과 태도 형성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이 연구는 뭐 완성된 연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뉴스크립트, 그러니까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연구의 핵심은 인지와 정서 정보의 이중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요. 자, 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 ELM이라던가 뭐 HSM, 뭐 HS 모델 같은 이런 다양한 이론적인 그러한 설명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심리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보통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굉장히 그 태도 형성에
태도 형성에 관련된 인지적 경로에 대한 그런 연구가 주로 그런 설명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적, 그러니까 어펙티브한 측면까지도 같이 어,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설명하는 것들이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인지적 경로와 감정적 경로를 이중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얘기들을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ELM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나눠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휴리스틱, 시스테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휴리스틱 경로와 시스테매틱, 그러니까 체계적인 그러한 정보 처리, 이런 것들도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트라는 이제 코그니티브 익스피리언셜 셀프 시오리라는 이러한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적 우리하고 사고, 이용도 좀. 제가 소리는 아까 다 확인했는데 혹시 작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발표 중이에요. 예. 제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제가 네.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혹은 직관적이고 경험적 사고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로만이라는 학자는 또 추론의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 체계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관된 사고와 하나는 규칙 기반의 사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한 이러한 듀얼 프로세싱에 관련된 모델들은 보통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만 그 연구에서 가져왔는데요. 체계적 기반의 어떠한 규칙에 기반한 체계는 어떠한 연관된 사고, 이 연관된 사고를 좀 억누른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인지적 사고는 감정적 사고를 억누름으로써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주된 주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그러니까 듀얼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중 처리 이론에 기반하여 저희는 한 최종 8가지의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예,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은 뉴스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뉴스에 대한 노출은, 지식과 그 염려, 그러니까 앵자이어티, 불안이나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가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설은 이 난리직 지식과 염려,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의 이러한 요소들이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설인데 지식은 원자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인 염려의 감정은 태도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지식과 염려의 그 매개 효과에 관련된 가설입니다. 즉 뉴스 노출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지식과 그 염려의 이중으로 그냥 동시에 이렇게 매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인데요. 이거 뭐냐면 뉴스 익스포저가 뉴스에 대한 노출이 그 지식과 염려를 통해서 이렇게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그 지식을 통해서 매개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염려라는 그 감정적 측면은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염려에 의해서 이러한 뉴스 노출이 매개되었을 때 지식은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연구와는 다른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즉 뭐냐면 지식과 염려를 그 역할을 한번 바꿔본 겁니다.
바꿔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전국 단위로 어떤 그 층화 비례 샘플을 모아서요. 그래서 이제 총 553명의 그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얻었고요. 나이는 이제 19세에서 69세 를 띄고 있고요. 그 평균은 41점, 뭐 41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가설은 이제 회귀 분석 무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델은 그 가설은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네 번째 모델을 이용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오타가 있는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가설은 14번 매크로 모델을 이용해서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뭐 다 지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의 노출과 그 지식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 H1에 대한 수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뉴스 익스포저, 뉴스 노출과 염려라는 감정의 긍정적인 관계로서 여기 두 번째 이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식과 태도의 긍정적인 관계가 그 지지가 되었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염려의 감정은 태도 형성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나타나서 이게 네 개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이제 미디에이션에 관련된 매개 효과에 관련된 그런 연구는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 프로세스 네 번째 모델에 관련 그거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수치인데요. 첫 번째 지식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염려라는 감정은 태도 형성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설이 모두 지지가 되었고요. 여기 그림으로 나타난 여기를 보시면 전체의 그 매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지식과 염려라는 매개 변인을 넣지 않았을 때의 그 뉴스 노출과 태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매개 변인을 넣었을 때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지식과 염려라는 두 개의 변인은 뉴스 노출과 태도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설이 지지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설은 매개된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미디에이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을 매개 변인 그리고 염려를 조절 변인으로 이용해서 이런 모더레이트 미디에이션을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효과 인덱스의 그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 지식에 의한 매개 효과가 그 염려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의 효과가 점차 그 염려의 수준이 높아짐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요.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뉴스 노출과 태도 형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매개하지만 이 염려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이런 지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가설은요. 이
염려라는 그 anxiety라는 그 감정적인 변인이 그 태도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매개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염려가 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난리지. 지식이 커지면 지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anxiety, 염려의 매개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7번과 8번 가설도 지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논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식과 염려는 그 뉴스 노출과 태도 형성에 관련해가지고 그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고 매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방향은 지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염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과 염려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매개 변인과 그 조절 변인으로 해서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한 결과 그 염려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식에 의한 그 매개 효과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식을 매개의 변인으로 했을 때, 지식을 이제 그 조절 변인으로 했을 때, 그 염려에 의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인지적인 사고가 감성적인 사고를 억누른다. 여기 서프레스라고 써 있는데, 억누른다는 말과 전 반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인지적인 사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 그 부정적인 감정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주장과 다르게 나타났느냐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보통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통제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제감을 증가시켜서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 규모라고 할까요? 그 규모나 어떤 피해의 막대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그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 여기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인지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 감정적 사고의 이중 처리에 있어서 이슈의 특성,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슈의 대상, 그러니까 태도의 대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규모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천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김은진 선생님이 약 15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토론은 김은진 선생님 그 발표 마치고 장정원 선생님하고 이제 이명 선생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소통학회 오늘 처음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발표해 주신 연구에서 어펙트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도 어펙트에 관한 얘기들이 정동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분석한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거는 이제 양적 분석이고요. 저는 이제 질적 분석인데요. 좀 질적 분석이다 보니까 깔끔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약간 좀 잃는 듯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여성 팀 스포츠에 관한 연구고요. 저는 이제 젠더 팩트 연구소의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예. 2020년, 2021년은 도쿄올림픽과 여자 배구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여자 양궁 안산 선수의 쇼컷 페미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여성의 신체 활동은 여성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컸고요. 신체 이미지에 대한 억압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오랜 기간 남성들이었습니다. 간혹 여성들이 주로 나오는 예능은 남성 예능의 유사품이나 스핀오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 2020년 2월부터 운동뚱, 노는 언니 요런 프로그램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등장했고요. 2021년 2월 여성들이 팀으로 모여 축구하는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이하 이제 골대녀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골대녀가 출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파일럿부터 이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시즌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계속 확장 변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기존 문헌 연구와 이론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미디어 속의 여성 재현과 시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디어 속의 여성은 우선 남성에 비해서 등장 자체가 적고요. 등장 양적으로도 적지만 질적으로도 비중도 적었습니다. 이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의 bechdel 테스트고요. bechdel 테스트는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될 것, 여성 캐릭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남성에 대한 이외에 남성에 대한 대화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국 영화의 50% 정도만 bechdel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이런 미디어의 여성 재현이 관객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것 시선을 통해서 남성적 쾌락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학자가 멀비입니다. 멀비에 따르면 여성 출연자는 남성 주인공, 남성적 카메라, 남성 관객이라는 3중의 관점에서 대상화되고요. 여성 신체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물신적 응시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성 중심이었던 한국 예능 장르에서 2015년부터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고요. 여성 시청자들이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남성판인 예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스포츠와 연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포츠 경험은 자아 성취 혹은 뭐 그냥 스포츠에서 몇 등을 했고 메달을 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연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문경과 주미애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스포츠 참여 경험은 팀워크나 리더십뿐 아니라 개인적 정서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었고요. 학생들의 상호작용, 대인관계 개선 등 정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디어 속 캐릭터는 시청자의 롤 모델이 되고 현실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의 스컬리라는 여성 FBI 요원이자 물리학 법의학 박사가 등장한 이후에 엑스파일을 열성적으로 본 중시청자들은 그보다 적게 본 응답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공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속 여성 스포츠의 재현 또한 현실 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디어 분석에서 서사와 정동. 채트먼은 서사가 크게 이야기 스토리와 담화로 구성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는 워낙 많이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분석이 되는지를 살짝 요약을 해놨고요. 서사 분석이 틀이 잡혀왔다면 정동 개념의 분석은 조금 최근의 개념이고요. 특히 미디어 분석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모루는 개체 간에 발신 소싱되는 정보를 초과해 개체 내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지되거나 지각되는 지표, 상징, 보상 등으로 규정되지 않는 어떤 잉여, 나머지 지금까지 서사 분석이나
그 이야기나 담화 분석에서 포착되지 않는 그 중간에 어떤 잉여들을 이론적으로 포착해내는 것이 이제 정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르는 잉여, 즉 정보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생성되는 것에는 믿음이나 정열, 의욕, 감정, 정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암과 지식이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전파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를 포착하는 것이 정동 연구고요. 서사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들도 포착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동 개념은 지금까지 주로 철학적인 수준에서 논의됐고요. 인문학적인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에서는 아직 몇몇 분석이 시도되는 단계고요.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정동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탈북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사 분석과 정동 분석을 같이 한 방희경과 박혜영의 연구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즉, 텍스트에 대한 서사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 텍스트와 수용자의 신체 사이에 동적인 관계를 같이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도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정동에서의 신체는 개인의 신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능하고 변이하는 하나의 장소이자 집합적인 신체, 즉 집합적 정동체라고 보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체로서의 신체, 그리고 집합적인 그룹으로서의 신체 모두 신체로 표기하고 둘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이러하고요. 분석 방법은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 텍스트는 이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뷰, 관련 기사도 같이 분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골대녀를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파일럿으로 시작이 됐을 때는 이렇게 1, 2, 3, 4, 4개의 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설명절 특집으로 2회에만 방송이 됐고요. 그래서 4팀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한 4개월 후쯤에 1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액션이스트하고 월드클래스 두 팀이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즌으로 가서는 원더우먼, 아나콘다, 탑걸 이렇게 3팀이 더 들어가서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구성을 보시면은 패션 모델, 개그우먼, 그리고 기존 불타는 청춘 프로그램 출연진, 국가대표나 국가대표의 가족. 여기서 국가대표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축구 국가대표의 가족들입니다. 배우, 외국인, 힙한 여성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악인이나 가수, 예능인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운서 팀이 있고 가수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남성적인 시선과 구조들이 보였고요.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9팀 54명의 여성 선수가 때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남성의 경우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의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모로 준비가 부실했고 축구에 대한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팀으로 꾸며진 개벤저스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이성미 같은 경우에는 60대인데요. 60대까지 멤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패션 모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체력과 실력이 부족한 이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능의 재미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룰을 모르고 핸드볼 반칙 등을 저지르는 장면들도 많이 보였고요. 기초적인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운동통이나 이런 프로그램 노는 언니와 달리 남성의 포지션이 더욱 강화돼서 여성 선수들의 멘토이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축구 스타들이고요. 해설과 진행도 남성이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구조가 여성이 플레이하지만 남성이 지도하고 남성의 눈으로 보고 남성의 언어로 발화하는 것을 남성이 기획하여 촬영하여 편집해 내보내는 것이었고요. 멀비가 말하는 2중 3중의 남성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혐오의 유머와 비난이 있었는데요. 이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었는데요. 골대녀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한다고 처음엔 다들 그랬지 골 때린다고 라고 해서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혐오적인 요소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보는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이 관련한 칼럼이나 리뷰 등에서 수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대 패밀리에서는 축구 선수의 가족으로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유니폼 뒤쪽에 아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본인 이름 위에 정대세 아내, 김병지 아내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요. 경기 중계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는 누구의 아내, 며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팀 구성에서도 FC 블라밤은 평균 나이가 48세고 55세 이경실, 62세 이성미가 포함된 이런 팀 구성을 봤을 때 슬랩스틱 코미디를 위한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티셔츠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예능적 재미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코미디는 때로 혐오의 관점을 분명히 노출합니다. 인종차별단체 KKK의 유머를 분석한 빌링스는 본래 유머와 혐오는 불편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했고요. 사르트르와 호르크하이머는 반유대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유머에서 조직화된 웃음, 증오의 기쁨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홉스의 웃음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 웃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된 사람 하나의 대상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웃음은 경멸감의 표현과 관련이 됩니다. 스머츠는 웃음을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머 감각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봤고요. 유머는 혐오의 정서를 무난하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당의정과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획에서 보여진 의도들은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화와 능력주의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골대녀는 기존의 여성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온몸 가득한 테이핑과 파스, 동여맨 붕대, 의무실 장면, 그리고 하이힐 대신 축구화, 배바지, 부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실력과 상관없이 투혼 많은 프로축구 선수 못지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고요. 이 선수들도 스스로가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축구 선수로 규정하고 축구에 온전히 몰입, 플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출연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도전감, 즐거움, 긍정적 감정, 상호작용 등 플로우의 요소들이 뚜렷하게 드러났고요. 플로우가 통제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플로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열정과 몰입의 정서, 팩트는 충분히 재현되고 있었고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또한 골대녀는 여성 신체를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클로즈업이 아니라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떼샷을 사용함으로써 여성 신체의 물화에 집착해온 기존 미디어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을 보여줬고요. 또한 네 번째로 스포츠를 하는 여성은 여자도 아니다라는 기존의 편견을 깨워줬고 비혼, 기혼, 주부, 배우, 가수, 개그우먼, 모델 등 여러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모두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장 스토리와 언더독의 도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감동이 능력주의 벽을 깨기도 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는 이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고난 체력과 지능, 부모의 뒷바라지, 인맥 등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운에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것이 능력과 노력의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골대녀는 여성 중에서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외적인 부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대녀가 여성 축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경기장 크기나 경기 시간 룰까지 풋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성들이 했던 축구와는 조금 다른 여성들이 좀 맞춘 그런 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상황적인 제약 혹은 예능적인 재미 때문에 선택한 이러한 경기 방식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강점이 됐습니다. 로드는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주인의 도구로 그가 만들어 놓은 게임 안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구 예능 마녀들과 대조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마녀들은 이제 작년에 시작된 야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구팀을 한 팀만 만들어서 남성 그 아마추어 팀과 계속 경기를 시키면서 너무 못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골대녀는 여성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장하는 스토리이고요. 재미 요인 중에 하나가 언더독의 도전이라는 것이 큽니다. 평균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 배우 아이엄마 40, 50대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서 일종의 언더독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프로축구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능숙한 플레이보다도 더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결과 승부로 이루어진 예능보다는 다큐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변화해 가면서 남성 취향의 여성 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골대녀를 보셨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1시즌 2화 남자 50대 시청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시즌 1 결승전에서도 보면 40, 50대 남자 시청률 전체 1위를 기록했고요. 전체 시청률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40대 남자와 50대 남자 시청률 순위에서는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별 프로그램 그 시청률이 집계되는 것만 봤을 때 이러한 결과를 보였는데 집계되지 않았을 회차에서도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부분 이유들도 있겠지만 평가의 기준이 여전히 남성이고 남성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남성 취향의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연대와 확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성 집단과 연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팀워크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골대녀의 출연자들은 대부분 연예인이자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아마추어 축구 선수인 교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기혼과 비혼 여러 직업군의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 미디어 드라마에서 여성관계는 거의 남자 주인공을 두고 여성 주인공과 악녀가 남성을 두고 싸우거나 뭐 요런 정도로만 보여졌다면 골대녀의 선수들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장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순수하게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레스의 아상블라조와도 통하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이종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다양체인데 그것은 다양한 특성들, 즉 나이, 성, 영역을 가로질러 그들 간의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그것은 공생이며 동조다. 이랬습니다. 선수들은 같은 팀원들끼리 대기실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고 경기가 끝나면 상대팀도 응원하고 인정하며 존중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팀워크 이상의 것이고요. 이러한 관계는 무패 아고니즘, 즉 상호 투쟁적인 동시에 상호 격려적인 관계와도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계와 확장을 보면 초반에 보여줬던 한계들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고요. 근데 현재까지도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FC 탑걸과 FC 월드 클래스의 경기를 최진철 감독의 전 여친, 현 여친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여전한 한계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콘텐츠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 출연자들은 축구에 빠져들면서 변화했고 그 스스로의 변화는 팩스트박 실전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과 1시즌 그 중간에 공백 긴 4개월간 일주일에 최소 3번 심지어 매일 갔다라는 그 이야기한 팀도 있었는데요. 최소 3번 팀 훈련과 기초 체력을 위한 개인 훈련을 소화했고요. 한치아는 따로 어머니 축구 교실에 등록했고 심하은은 직접 동네에 아줌마 축구단을 만드는 등 프로그램 이외의 팀으로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출연자뿐만 아니라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도 텍스트 밖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실제로 골대녀 방송 이후 여성 축구 동호회 입단 문의가 5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기존 회원들은 원래 공을 그래도 차봤던 체육계열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골대녀 방송 이후에는 처음 공을 차본 사람들이 80% 이상,
이제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축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모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 못해도 괜찮다. 일단 도전하라.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며 골대녀 효과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헤러웨이는 반려종 선언에서 존재자들은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며 포착이나 파악을 통해 서로와 자신을 구성한다. 모든 존재자는 관계의 선행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다른 여성들에게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왔고요. 이런 것들이 골대녀 프로그램 안팎을 통해서 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대녀를 비롯한 기존의 운동중이나 몇몇 이제 운동하는 여자들에 관한 담론들은 한겨레 21, 특집보라든가 시내 21, 스페셜 기사 등등 여러 미디어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면서 정동하고 있고요. 임수연은 미디어는 현재 하는 욕망의 증제다. 근수저인 김민경 개인만의 성취가 아니다. 더 이상은 골대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여성의 신체와 연대가 재현될 때 이는 마수미가 말하는 미세 충격이 될 수 있다. 정동에서의 신체는 개인의 신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능하고 변이하는 하나의 장소이자 집합적인 신체, 집합적 정동체다. 볼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한 여자 연예인이 기존에 출연하던 프로그램 PD의 눈에 띄어서 그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골대녀입니다. 소박하게 시작된 명절에 2회만 단발성으로 시작된 특집 프로그램에서 수요 예능 1위 예능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즌 2까지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대녀의 성공으로 여성운동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실제 사회에서도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마수미에 따르면 정동은 신체에 잠재된 역량이 아닌 실제로 이행되는 행위고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동에서의 신체는 개인의 신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능하고 변이하는 하나의 장소이자 집합적인 신체, 집합적인 정동체고요. 이야기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네요. 골대녀는 권명화가 말한 사회 전반의 여자때에 대한 공포를 뚫고 나온 사례입니다. 골대녀에서 여성들은 프로그램을 바꾸고 연장하고 그것을 텍스트 밖으로 끌어내서 향유하고 있습니다. 아메드는 정동은 기존의 논리대로 잘 돌아가는 현실에 균열을 내는 것이며 이 불행한 효과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긍정적이며 좋은 삶 혹은 나쁜 삶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정동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여성 팀 스포츠 프로그램인 골대녀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소영과 유승우는 뱅크시 그래피티를 분석했는데요. 그것이 정동의 정치로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았고 골대녀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뱅크시 그래피티가 미술관을 떠나 도시의 골목에 그려짐으로써 관계의 정치이자 실천 행위가 되었다면 골대녀는 대중적으로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실천력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마수미는 웃음을 일종의 난입이자 문턱을 넘어 경계를 해체할 힘으로 봅니다. 웃음은 극단에 놓인 가치를 껴안으며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합니다. 골대녀는 수요일 시청률 1위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그 순간만큼은 여자때에 대한 편견의 문턱을 넘어 해방적 시선을 마주하게 하는 정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아주 독서량이 많은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이론가들의 사고를 종합해가지고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이 줌 카메라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현재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발표자와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약간 수고롭지만 토론자분이, 이명선 토론자님 잠깐 뒤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장정원 토론자님이 먼저 나와서 여기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예, 뭐 편하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명선 그 토론자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장정현 그 토론자님께서 김천수 선생님 거의 그 발표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문진 발표자님 거는 이제 이명선 토론자님이 그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플로어에 오픈을 할 테니까 그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시죠. 예. 마이크 쓰실래요? 마이크 저쪽에 켜놨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요거 마이크 켜놨으니까 요걸로 들어야 되니까. 네, 예. 자, 김천수 이영민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이렇게 수통학계에서 토론하게 돼서 예,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풀 원고를 안 봐서 몇 가지 좀 질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예,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측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요. 여기서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앵자이어티라든지 뭐 애티튜드, 뉴스 익스포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예, 그런 점이 이제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서브젝티브 날리지를 측정했는지 아니면 그 객관적인 오브젝티브 날리지를 측정했는지 뭐 이런 점들이 예,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측정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델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랫동안 잠재적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 모델을 거꾸로 해놔도 사실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자력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추구해서 그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보 추구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그 부분에서 이슈의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중에 이론들 중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듀얼 프로세싱 가지고 과연 지금 커그니티브 측면에서의 어떤 날리지와 어펙트 그 측면에서의 앵자이어티 가지고 충분히 모델 구성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감정에는 그 앵자이어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원자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fear,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연구에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앵자이어티와는 달리 또 이렇게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때로는 또 이제 원자력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앵거도 있거든요. 정부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갖다 진행하는 층에 대한 어떤 그 분노의 감정도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어떤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커그니티브 어프레이저 티어리나 이런 데서 나오죠. 그런 것들에서 왜 앵자이어티만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금 이런 좀 논의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지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태도가 가는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Theory of Reasoned Action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그 이론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애티튜드가 형성될 때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그 구성되게 되는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신념과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싱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지금 knowledge랑 익스포저랑 knowledge랑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 정보 처리 특히 원자력과 같이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프로세싱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시킹하느냐, 어떻게 프로세싱하느냐 이게 그 심리적인 여러 변인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요 지금 논문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던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하면 뭐냐면 지식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익스포저가 태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의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냥 노출만 됐다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프로세싱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작용적인 어떤 숙고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ROR 모델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리스크 시킹 인포메이션 모델 이런 데서는 노출되고 나서 다양한 어떤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듀얼 프로세싱을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더 가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리스크 인포메이션은 슬로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어펙트 휴리스틱스거든요. 어떤 감정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바로 어떤 행동 의도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이론들에 대한 논의가 모델을 구성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 모델을 셋업을 해주셔야 그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지금 연구자들이 의도하신 결과가 잘 나왔고 저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의 구성과 여러 연구 부분, 그러니까 숙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논리적인 좀 제가 볼 때는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논문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오는 발표문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완성된 논문이라고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진행되어서 논문이 완성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논의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정원 선생님께서 짧게 논평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명선 박사님께서 김은진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발표자분들이 또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예, 안녕하세요. 이명선입니다. 먼저 우리 김천수 선생님, 이영민 선생님, 김은진 선생님 발제를 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은진 선생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게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발제를 저도 역시 발제문을 다 논문을 보지 못했고 발제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을 보고 이제 이해한 것 그 안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에 토론자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제를 보고 이게 왜 저죠? 그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젠더 문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아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몇 번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김은진 선생님? 이 주제를 연구하시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으로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하고 주관적인 위치를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네. 바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그래서 예.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살짝 당황이 되긴 하는데요. 골든여라는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열심히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설날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도 열심히 봤는데 가면서 조금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40, 50대 남성들이 많이 보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뭐 기사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콘텐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동이 뭘까? 제가 이제
있는 연구소가 젠더 어펙트 연구소, 정동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동을 가지고 뭘 연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야말로 정동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문이 다 됐습니다. 돼서 보내드리려고 이제 발표 그 문에는 자료집이나 이런 데는 저희 부끄러운 점이 많아서 아직 PPT로 보내드렸지만 토론자분께는 당연히 논문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하여서 여차저차 하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여성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정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왜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그래서 그 어떤 파장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스포츠 사회학자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젠더 문제를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항상 그 스포츠계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그 첫 번째로 표현이 다양한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한국의 이 골대녀의 예를 들어서 KK단이나 엑스파일이나 들레주나 이런 부분의 어떠한 그 이분법적인 남성 여성의 그 표현 방법을 연결이 된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스포츠 역사가 꽤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역사만 해도 한 1000년, 2000년 그 정도 되고 그 스포츠 역사에 지난 100년의 한 미디어 역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 한 5년 전에 나온 논문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올림픽 역사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무시가 됐었다라고 그래요. 특히 어디서? 미디어에서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획득한 미디어 그 여성 선수들이 남성 선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디어에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80% 정도가 등장을 한다면은 여성은 한 20%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던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 5년 전쯤에 박지성 선수하고 지소연 선수가 EPL에서 뛰고 있었을 때는 박지성 선수 같은 소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7, 8번, 넘게 한 10번씩 나오고 그랬지만 지소연 선수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포츠 미디어의 그 어떤 총체적인 그 프레임에서 여성과 남성의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이 한국에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이 스포츠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를 스포테이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아닌데도 이 스포츠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쇼에 나와서 어떠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정보를 준다 그러는데 과연 이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확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젠더 문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방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떠한 연대, 그 출연자들의 연대와 그 사람들이 방송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것이 자연스러울까라는 의문도 갖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완전히 스케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선생님. 제가 확실히 이게 몇 년 동안 방송이 된 건지 몰라서 이 골 때리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방송이 됐었죠? 올해 처음 2021년 초반 설 명절에 처음 방송됐습니다. 네. 파이얼 프로그램으로 시작돼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방법론에 쓰실 자료들이 많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천수 선생님의 그
양적 연구에 비해서 이제 그 질적인 연구, 퀄리테이티브 연구를 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적 연구자로서 질적 연구 자체의 그 특징이 아마 질적 연구를 가장 빛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비교는 그거보다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계속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영선 그 박사님의 그 토론 잘 들었고요. 혹시 짧게라도 김천 선생님이나 김문준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약간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씩 시간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네, 2분씩. 네, 장정원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궁금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지식은 서브젝티브 날리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원자력에 관련된 지식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고, 그리고 뉴스 노출은 빈도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접촉했는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도 형성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이론적 논의에서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이론적으로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것 중에서 왜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걱정, 뭐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걱정, 앵자이어티만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논리들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모델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델의 간결성에 좀 초점을 둬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펙트 휴리스틱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를 봤을 때, 어펙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뭐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면,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인터랙션을 봤을 때 기존의 연구들은 어펙트와 날리지, 그러니까 코그니션의 인터랙션만 봤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이슈입니다.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기존 지식도 있을 거고 이미 형성된 감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처음에 보고, 원자력 관련된 뉴스를 보고 어떤 감정이 생겨나는 경우, 이게 이제 미디에이션에서 어펙트가 미디에이터로 사용됐을 경우를 일단은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펙트 휴리스틱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그러한 감정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태도가 형성되어서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날리지를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그 앵자이티를 조절 변수로 본 그러한 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이슈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델을 이게 설정해서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 더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원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문준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예. 사실은 조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소통학회 처음 발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미리 살피지 못한 것도 있고, 완성된 논문을 보내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나온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젠더에 관한 질문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과한 얘기가 아니냐, KKK단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머에 대한 뭐 KKK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머라는 것이, 코미디라는 것을
비판적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좀 그런 종류의 풍자, 비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머가 누군가를 풍자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혐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논문이 사실은 너무 길어요. 네, 심하게 길어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이제 적혀져 있는 논문을 들였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혐오라는 부분 그리고 젠더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혐오가 무엇이고 젠더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다만 이제 한겨레 21의 이번 12월 넷째 주 특집이 페미사이드 특집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500여 건의 주요 보도된 것만 잡아서 500여 건인데요. 500여 건의 여성 살인에 대한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뭐 기획 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계에서도 인종, 민족, 국가, 장애, 질병에 관련된 어떤 혐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그걸 제가 좀 더 잘 전달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거를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잘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충분했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1시즌만 진행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여러 연구 논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파일럿까지 포함하면 이제 3시즌으로 들어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의 텍스트도 분명히 충분하고요.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댓글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논점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뺐고 인터뷰나 관련 기사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뭐 집사부일체라든가 이런 특집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뭐 한겨레 21 특집 기사, 시내 21 특집 기사 이런 것들이 수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 파장이 있는 텍스트라서 관련 텍스트 자체는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구조화되었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거기서 포착하지 못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3회 이상 최소 주 3회 이상을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코치를 그 본인 사비를 들여서 고용하면서까지 이제 운동을 했던 출연진들이고 심지어 어떤 뭐 사우리 같은 출연진은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텍스트에서 보여지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라서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추가적인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 사회를 맡은 저는 사실 제 연구 분야가 영화하고 대중문화입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제 의견을 김은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더하자면은 학술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 아내와 저와의 아까 이제 김은진 선생님이 이제 남편분이 골 때리는 그녀를 즐겨본다고 하셨는데요. 비슷합니다. 저도 골 때리는 그녀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뭉쳐야 찬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나 봤더니 제 아내의 성향이 뭔가 잘하는 남자가 다른 걸 했을 때 잘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예전부터 제가 무한걸스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마치 무한도전에 나오듯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다른 거 이것저것 시켜봤을 때 하면서 실수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여성의 영역을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그런 점도 있었는데 골 때리는 그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이하의 사람이 성장하는 얘기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잘하는 사람이 딴 거 했을 때 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성은 이제 그 남성이 뭔가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보니까 저는 또 상대적으로 여성이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로 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덕인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걸 인정하니까 서로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그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예, 요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그냥 나중에 김은희 선생님이 연구할 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그 학술적인 얘기들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나누도록 하죠. 저 한번 나중에 토론자로 불러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좀 그때는 제가 거칠게 몰아붙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이제 학술대회라는 게 기본적인 연구 진행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공유하고 그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면 그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다음 저희 세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 김천 선생님께 저기 장정원 선생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예, 아이고 네. 나가셨는데. 아 그래? 아니 예. 아니 이 예. 화면에 아 이게 공식 예. 아니 이게 시그널이 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됐어요. 예. 아, 뭘 안 줬구나. 예,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뭐 충분히 논문에서 잘 소화가 될 것 같고 네네. 모델 구성하실 때 지금 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은 논문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갑자기 나가버렸네. 아니 그 스위치가 나간 것 같은데.